이게 그렇죠. 이게 우리가 불안하거나 혹은 기분이 좀 막 다운되거나 이럴 때 각자 그런 상황에서 그런 감정 상태에서 어떻게 해소하세요? 김상학 교수님은 근데 사실 제일 궁금해요, 사실. 왜냐면 굉장히 단단해 보이셔서 차돌처럼 단단해 보이셔서. 그러니까 약간 그게 오해하시는 거죠. 그게 오해하시는 거죠. 저는 사실 아까 얘기를 들으면서 심채강 박사님이 굉장히 단단하고 자기에 대한 어떤 확신 이런 걸 쭉 갖고 계셨던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그랬던 것 같진 않아요. 되게 마음도 여리고 항상 뭔가 이렇게 좀 더 잘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너무 많이 여기저기서 느꼈기 때문에 글쎄 뭐라고 딱 집어서 얘기하기도 어려울 만큼. 아니 근데 교수님은 사실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성취해 내셨잖아요. 차곡차곡.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제 3자가 보기에는 뭐 큰 실패는 없었고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끝없이 항상 더 앞서가는 사람들이 항상 보였고 그렇죠. 보이죠. 그런 것들을 언제나 사실 제가 그래서 이제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했던 얘기 중에 하나도 저는 정말 물리를 사랑하는데 한 번도 물리의 사랑을 받은 적은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언제나 저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게 눈에 많이 보였고 주변에 많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이 그런 것 근데 언제나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았나요? 네, 있었고 있어요. 찾게 되고 뭐 어떻게 딜하셨어요? 어떻게 그런 것들을? 아니 극복이라기보다는 어차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잘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가지고 계속 이제 자기의 어떤 그 기대를 꺾어가면서 온 거죠. 언제나 뭔가 그 열등감이 저를 되게 드라이브하는 동기가 됐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되게 한 3년 정도 준비한 대작 영화가 또 있었는데 거의 투자 직전까지 갔다가 투자가 좌절돼가지고 영화가 엎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임금 체계와 달라서 영화가 엎어지면은 다들 돈을 10원도 못 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3년이든 2년이든 상관없어요. 미안하다, 야. 내가 감독이 내가 아니었고 딴 사람이었으면 똑같은 시나리오로 투자 받았을 거야. 우리 와이프도 맞아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는 어찌됐든 왜 위로인가요? 그네들을 다른 데로 좀 웃기고 위로해 주려고 하고 저도 아무렇지도 않은 줄 알았어요. 야, 그럴 필요 없어. 또 하면 되는 거야. 이게 우리의 숙명이야. 그러고 차에 탔어요. 대리 기사님을 불렀죠. 차에 탔는데 시동을 걸고 기사님 라디오 좀 틀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 오디오를 킨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전에 CD 모드로 돼 있었나 봐요. 근데 제가 그 영화의 엔딩으로 쓰고자 했던 곡이 그때 돌아간 거예요. 영화네, 영화. 현실이 너무 자규적이다. 진짜. 현실이 더 영화다. 그 순간에 눈물이 흘러내리는데 난 내가 그렇게 좌절하고 슬퍼하는지 몰랐어. 막 우울해. 펑펑한 거예요. 근데 저희 와이프가 옆에 같이 타고 있었을 거 아니야. 너무 가슴 아팠겠다. 맞아. 아니 자기 무릎 탁탁탁. 어떡해. 여기 누우라고. 누워가지고 김은희 물으면서 막 그러면서 왔거든요. 그 영화가 이렇게 저기 되고 그럴 때 어떻게 있고 어떻게 극복했나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다른 아이디어를 떠올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빨리 이걸 쓰면 또 그게 그 즐거움이 있잖아요. 막 설레고 막 새로운 뭔가 아이템이 떠오르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하림 씨 노래 중에 그 노래 좋아요. 사랑이 다른 사람으로 잊혀지네. 돌려막기에 관한 얘기. 그렇죠. 이번 영화 망했어. 다른 아이들 이걸로 돌려. 이걸로 한 번은 걸리겠지. 뭐 상이나 영광이나 명예가 사람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 굉장히 또 자부심이 되기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얘기하니까 생각이 났는데요.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서 부모님에게 주는 상장을 써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삐뚤삐뚤한 글씨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걸 써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냥 우리 엄마 상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몇 글자 안 되는데 그거는 읽으면 되게 말을 읽기가 힘든 목이 메이는 생각만 해도 울컥하는 그런 상이거든요. 이게 이제 부모로서 양육자는 자기 인생을 굉장히 많이 깎아내서 아이를 키우는데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너무너무너무 큰 보상이고 정말 글씨도 아직도 잘 못 쓰는데 그 선생님이 시킨 거 아닐까요? 선생님이 네, 시키셨겠죠. 네. 그 선생님들이 그걸 시켜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부모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면 선생님이 시켜서 선생님이 심지어 손을 잡고 써주신 거라는 걸 너무 알지만 그 상을 받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네. 가족이 원동력이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아주 단순한 이유가 있어요. 명확하게 저는 재미있는 거. 저는 재미가 재미. 저한테 동기를 주고 재미 중요하지. 처음에 물리학과를 갈 때도 재밌을 것 같아서 간 거고 연구 주제도 양자역학에 대한 여러 주제들이 계속 재미있기 때문에 한 거고 그게 제일 명쾌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가장 이제 안 하려는 게 재미없는 거를 하는 상황을 안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때로는 하게 되지만 어쨌든 이것도 지금 재밌으니까 그래서 안 쓰신 잡은 정말 저도 몇 번이고 이거 언제 해요? 이거 하면은 재밌으니까 그럼요. 맞아. 네. 재미.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재미와 소명인 것 같아요. 네. 재미와 소명. 처음엔 재미밖에 떠오르지 않았는데 근데 김상학 교수님 보니까 참 안심이 돼요. 사실 저는 29이라서 제가 이렇게 재미에 뭔가 좀 이렇게 몰입해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여전히 삶은 재미있는 일들로 가득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에게 하고 싶게끔 살고 싶게끔 하는 것은 재미인 것 같고요. 근데 제가 하기 싫은 걸 저에게 하게 해주는 건 소명인 것 같아요. 저는 뭘까 지금 그 남준 씨 얘기 듣고 난 뭐지? 이렇게 처음에 딱 들은 게 돈? 응. 이게 확실히 이제 남녀노소를 떠나서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입금이 되는 소리. 여기에 엔돌핀이 돌고 생각지 못하는 화색이 돌고. 것들이 중요하죠. 보면 힘이 확 나긴 하거든요. 근데 그걸 전반적인 이게 내 삶의 동력이 된다라고 동력이 될 수 있어요. 어. 돈은 지금 이 시대의 문화예술인들이 받는 어떤 대중의 사랑? 그 표현된 것이다. 예,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는 돈을 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끼지 않죠. 자기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일을 할 때는 이렇게 힘드냐 뭐 이런 얘기 아까 잠깐 나왔었지만 우리는 싫어하는 일을 하면 돈을 벌고 좋아하는 일을 할 때 돈을 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장은주 감독님이 돈을 많이 버셔서 기분이 좋다는 것은 자기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는 과정이어서 그렇지 않을까. 너무 네. 예쁘게 포장해 주셔서 저는 아니에요. 저는 그게 돈이라는 이 어떤 교환 가치에 숨겨져 있어서 그렇지 그 뒤에는 여러 의미들이 있거든요. 돈이 다 나쁜 건 아니니까. 특히 그 2회 때 이야기했던 자아란 무엇인가? 그거 근데 그게 자아란 무엇인가의 결론이 있었나요? 뭐 하다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명확한 결론은 없었던 것. 자아라는 게 없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잘 식으로. 정리 안 된다는 얘기였겠죠. 맞아요. 네? 고무손 실험. 실험 이렇게 맞아요. 펜 뜨구나. 아까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 이 대학원생이 되려는 애들한테 너희가 이걸 할 수 있는지 네. 좋아하는지 자기를 아는 문제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이게 맞아요. 철학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자기란 무엇인가? 지금 이제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맨날 물어보거든요. 네 가슴 떨리는 일을 해라. 그치.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만 한다는데 굉장히 어려운 도전이에요. 근데 나라는 것이 있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라는 것이 자꾸 바뀌거든요. 인간은 자꾸 변하기 때문에 이 변하는 자아 중에 어떤 게 나냐?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그러니까 나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현재 물론 정확하게 답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나라는 것이 의외로 환상에 가깝다는 그런 결론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그렇죠. 근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를 인식하는 게 가깝다는 그러니까 지금 거예요? 자신은 자신의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죠. 네. 그래서 자아라는 것이 한 4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는 1인칭 자아라고 해서 그건 내가 세상을 볼 때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데 내 느낌상으로는 두 눈의 사이 요 한 가운데 안으로 한 2, 3cm 안쪽에 누군가 있는 것 같잖아. 자아예요 그게. 하고 있는 느낌은 그런 있어요. 느낌, 이 안에. 내가 보는 것 때문에 그런 건데 내가 느끼는 온갖 감각들이 거기에 총체적으로 모여서 하나의 어떤 실체, 나라는 실체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 이게 1인칭 자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실제로 있는지 따져봐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사실은 그런 어떤 객관적 존재가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 수많은 자극들을 이것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어떤 체계가 있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야기죠. 그게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심리 테스트가 있냐면은 고무손 착각 실험인가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내가 이렇게 손을 놓고 있는데 손을 가리고 네. 여기다가는 가짜 손을 놔요. 네. 고무로 만든 가짜 손을 놓고 그다음에 붓으로 살살 여기 만져주는데 동시에 똑같이 해야 돼요. 예. 예, 그러면서 나는 얘를 보고 있는데 그럴 경우 이 손이 내 손이라고 느껴지거든요. 아 이게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집중하셨나요? 네. 이거는 이거는 감각에 혼란이 오는 거죠. 시각에 혼란이 오는. 그래서 그런 걸 다룬 책이 최근에 나온 건데 생각한다는 착각? 뭐 여러 가지 책들이 이쪽에서 결론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하나의 테스트에 불과하고 이 테스트를 통해서 결국 사람은 자기한테 들어오는 수많은 감각들을 모아서 이것을 하나로 인식하는 어떤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실체가 있다면은 사실 아까 같은 실험에서 이거 여기 속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속는다는 거예요. 이게 내 거라고 착각을 하거나 뇌 일부에 문제가 생기면 심지어는 오른손을 보고도 이게 자기 손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자아라는 어떤 개념이 상당히 모호한 개념이라 자아나 영혼이나 이런 것들은 현대 과학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런 환상에 불과한 것을 실제라고 내가 믿을 때 생기는 어떤 이야기네요. 네. 이야기네요. 그래서 이제 자아도. 자기 자아상이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나는 이런 걸 좋아하고 나는 이런 일을 겪었고 나는 이런 것이 나의 꿈이야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때 중요한 질문은 그 진화론적으로 왜 우리는 이렇게 통합된 자아라는 개념이 만들어져야 했을까? 그런 자아가 반드시 필요했을까? 근데 여기서 아직 답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많은 그 과학자들의 생각은 사실 인간의 이런 의식의 목적은 자아를 이렇게 이해하고 알려고 만들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 녀석의 목적은 우리 몸을 통제를 하기 위한 거예요. 자원을 효율적으로 우리 배분하고 몸을 이렇게 움직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는 건데 우리가 기계를 만들 때도 그렇고 로봇을 만들 때도 그렇고 심지어 사람들을 조직하거나 군대가 운영될 때도 그렇고 그것을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최고 사령부가 있어야 돼요. CPU가 있어야 돼요. 센트럴 타워가 있어야 돼요. 센트럴 타워가 하는 역할은 시각과 청각과 후각 심지어 몸속에서 들어오는 뭐 여러 가지 통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내장 기관들의 어떤 신호들이라든가 이것들을 통합하여 단 한 곳에서 결정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자아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걸 보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그 내가 누구인가 아니 더 정확히는 내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현대 과학은 나라는 것이 의외로 실체가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차라리 만약에 정말 자아가 만약에 현대과학의 입장에서 없는 거라면 전 되게 속 시원할 것 같아요. 약간 그냥 나도 그냥 이 복합적인 그런 유기물일 뿐이지. 그거를 잘 통솔해서 잘 관리해서 잘 이끌어가는 것이 그 자아를 잘 사랑하는 길인 것 같아요. 우리는 왜 MBTI에 열광할까요? MBTI 해보셨습니까? 만족한테 전화해서 다니엘 헤닝은 따로 2년하고 탄다고 하고 퍼스트로 예약해. 신입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할 때 MBTI를 물어본대요. MBTI가 손님을 많이 접대해야 되고 이러면 아이가 내향적인 이겨야 사람보다 되고, 외향적인 사람이 이겨야 좋잖아요. 되고. MBTI라는 게 사람의 성격의 특성을 좀 나눠본 거죠. 분류해본 그렇죠, 거죠. 그렇죠. 뭐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 그다음에 좀 계획을 세우는 걸 좋아하냐 즉흥적이냐 현실적이냐 뭐 이런 식의 그 카테고리를 나누는 건데 이게 과학이 하는 일이거든요. 관찰하고 분류해보고 이런 건데 천문학자가 쓰신 별자리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은하도 생긴 거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알파벳 기호로 분류를 하는데
은하의 MBTI 같은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형태가 조금 비슷하니까 네. 나선인 것 같기도 하고 그 나선인데 막대가 달려있기도 하고 이게 카테고리를 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MBTI도 그래요, 사실은. 내가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가 사실 정할 수 없는 건데 어떤 때 좀 심리 상태에 따라 좀 다르기도 하던데 저도. 그걸로 사람을 속단하는 거는 되게 나쁜 일인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근데 쟤 그럴 수도 있구나. 쟤 나랑 좀 달라서 그렇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회식 자리에 가면 재밌긴 하지만 집에 오면 너무 힘들어. 딱 저예요. 근데 애들은 막 야 또 모이자 이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나는 I여서 그랬고 걔네들은 E여서 그랬구나. 괜찮구나.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상대방을 좀 이해하는데 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다름을. 되게 뜻밖이네요. 저는 심채경 박사님이 MBTI 극혐이에요 이러실 줄 알았는데. MBTI 너무 재밌어요. 요 말투. 사람들을 감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되게 고대에서부터 내려오는 어떻게 보면 별자리가 있잖아요 또. 그렇죠. 천문학자분들은 별자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으세요 진짜? 그렇게 믿진 않는데 조금은 평가할 만도 하다고 생각해요. 왜요? 이 별자리는 1년 중에 내가 어느 계절에 태어났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예전에는 계절에 따라서 먹는 것과 영양 상태, 운동 상태가 크게 달랐잖아요. 네. 문명이 그렇죠. 있기 전에는. 그러면 태아가 영양분을 제일 많이 먹어야 할 시기에 식량이 별로 없었다. 겨울이었거나 뭐 초봄이었거나 이러면 그 시기에 발달해야 되는 기관이 조금 약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건 뭐 우리 이제 후생학적인 거니까요. 그렇죠. 그 기질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죠. 그것도 그렇고 태어날 때 환경도 중요한데 네. 보통 봄에 태어난 사람들이 태어나자마자 주변에 꽃가루가 많아서 꽃가루 알러지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꽃가루를 적으로 인식하기가 쉬운데 별자리가 의미가 있다면 네, 유일하게 의미가 있다면. 이런 태어나는 어떤 시기를 결정해 줄 수 있는 거라서